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얼마 전 황금 연휴 때 해외여행 떠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었지만 자리도 없을 뿐더러 가격도 다른 때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비행기도 대중적인 운송수단인데 왜 정가로 운영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KTX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라고 가격이 비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는 왜 그런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정의가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대중교통 수단이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교통수단이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대중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만큼 땅이 넓으니까 비행기로 수송하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다, 대중교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비행기표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가는 기간 달이 아마 성수기가 되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 이제 비수기가 되는데 또 일반적인 성수기라 하더라도 주말을 끼느냐 끼지 않느냐. 일반적인 회사 일로 가는 사람들은 주말을 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 빨리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행을 가는 분들은 주말을 끼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 비행기 회사도 알죠. 눈치가 이 주말을 끼고 예약하는 사람들한테는 비행기 표를 비싸게 받아도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비행기 표를 싸게 좀 사시려고 그러면 한 3달이나 4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면 비행기표가 좀 싸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할인 항공권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할인 항공권은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그러면 일반 여행사에서 비행기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 300명 승객을 태워야 된다 그러면 한 350명 정도 오버부킹을 한 50명 정도 한대. 왜냐하면 그 중간에 취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취소하는 분들의 티켓을 좀 오버부킹하는 차원에서 싸게 이렇게 파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항공권이 있으니까 비행기로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아마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는 정확하게 압니다. 5월, 6월, 7월은 피하시고요. 12월 피하시고 그러면 미국 비행기는 좀 싸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오기 전에 시카고 컵스하고 워싱턴 오리올스하고 경기를 보고 왔는데 시카고 컵스가 이겼어요. 9대8로. 네, 맞습니다. 그 내셔널리그 오늘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이 열렸는데요. 네. 그 시카고 컵스가 말씀하신 대로 9대8로 승리를 거두면서 네. 3승 2패로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LA 다저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예, 예. 또 반대편 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뉴욕 양키스가 네. 14일부터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예, 야, 명문 구단이 붙었네요. 이쪽도. 미국 이야기는 또 미국 이야기죠. 우리나라 또 포스트 시즌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NC 네, 다이노스하고 롯데 자이언트하고 경기 오늘 있죠? 네, 그 현재 그 양 팀이 오후 6시 30분부터 창원에서 예. 그 오전 3승제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또 2승 1패를 기록 중인 NC는 오늘 끝내기를 원하고요. 또 1승 2패 롯데는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현재 그 양 팀이 3회 초까지 0대 0으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네. 그 NC는 롯데 강한 최금강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네. 또 3회까지 안타 1개를 맞았지만 네. 또 무실점 호투를 펼치고 있고요. 또 롯데도 그 린드블럼 선수가 1차전에 이어서 5일 만에 등판해서 네. 또 마운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 네. 또 양 팀이 그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또 언제 승부가 갈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초입에 미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제가 여쭤봤었는데 보통 풋볼은 내셔널 리그가 강하고 그런데 야구는 아메리칸 리그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LA 다저스는 내셔널 리그고 양키스나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아메리칸 리그고 어느 팀이 좀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네, 그 야구 전문가들은 우선 그 LA 다저스가 네. 또 LA 다저스와 또 클리브랜드를 사실 우승 후보로 좀 꼽았었는데요. 예. 또 클리브랜드는 좀 일찌감치 탈락을 해서 발목을 잡혔네요. 그 LA 다저스가 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또 사실 휴스턴 애스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투수진이나 타선이 너무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어서 네. 또 휴스턴을 우승 후보로 꼽는 팀들이 있어서요. 네. 또 아무래도 LA 다저스와 휴스턴이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이나 아니면 월드 시리즈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선발 그 엔트리에 들 가능성이 그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 현재 커쇼나 뭐 힐, 다르비쉬, 우드로 선발진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또 아무래도 또 어깨 수술도 받았기 때문에 또 불펜으로 운영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또 아쉽게도 류현진 선수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뛴다 하더라도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 반지는 주죠? 네, 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또 다른 스포츠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그게 겨울이면 실내 스포츠 그러면 배구하고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프로농구 내일 개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농구가 내일 오후 3시에 또 인삼공사와 삼성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또 5개월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하고요. 네. 그 10팀 중에 우승 후보로는 KCC가 꼽히는데요. 예. 또 새롭게 데려온 이정현 선수와 함께 또 기존의 전태풍과 하승진, 에밋 등이 또 막강 화력을 뿜어낼 전망이고요. 네. 또 김선영과 헤인스가 이끄는 SK도 또 강력한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현주엽 선수가 이제 선수에서 은퇴한 지도 좀 됐지만 감독으로 데뷔를 합니까,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 창원 LG 감독으로 내일 그 사령탑 데뷔전을 네. 치릅니다. 사실 현 감독은 선수 시절에 또 슬램덩크로 백보드를 부술 만큼 또 파워와 탄력을 지녀서 그렇죠. 사마라 불렸고요. 예. 또 은퇴 후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먹방의 신으로 그 예. 팬들에게 친숙한데 그 지난 4월에 LG 지휘봉을 잡았고요. 네. 또 지옥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과연 현주엽 감독이 어떤 그 경기를 펼칠지 내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포츠 선수들도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활약이 대단해요. 뭐 강호동 선수가 그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 서장훈 선수도 뛰고 있고 이거 바람직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소장훈이나 안정환 등이 요즘에 또 예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워낙 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순발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계에서는 사실 두 선수 다 또 국가대표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또 언젠가는 돌아와서 또 이런 그 재능을 또 이렇게 후배들에게 지도해 주었으면 네.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다재다능한 것이 좋죠. 프로배구 소식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그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또 프로배구도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 특이하게 또 선수 시절에 갈색 폭격기라 불렸던 신진식이 또 삼성화재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네.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여자부에서는 또 지난 시즌 우승팀 기업은행이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후분양이 좋으세요? 선분양 제도가 좋으세요?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하고 말씀 나누는 동안에 소개도 해드리고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설사가 집을 다 지은 뒤에 주택을 구입하는 게 후분양제고요. 지금같이 집기도 전에 2, 3년 전에 분양부터 먼저 하는 게 선분양제도입니다. 어느 게 좋으세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이게 바로 오늘 국감 현장에서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살살
후분양제도로 단계적으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주변에 상당히 파장이 크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단국대 도시계획학부의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후분양제도. 네.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후분양제도와 서분양제도 제가 설명드린 것도 좋지만은 우리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께서 정의를 딱 내려주시죠, 먼저. 네, 이제 주택을 이제 분양을 할 때, 네. 그야말로 착공을 하고 난 뒤에, 네. 한 2년 뒤에 이제 주택이 정식으로 이제 지어져서 준공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소비자한테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이제 그건 바로 선분양제라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준공을 앞두고 공정이 한 80%까지 혹은 그 이후 단계에 가서 네.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건 후분양제라고 부르게 되죠. 네. 그럼 후분양제하고 선분양제도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럼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분양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독특한 그런 제도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을 대량으로 저가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급자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공급자들이 건설사들이 쉽게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공급자의 어떤 그 독점주 지위에 근거를 해서 바탕을 두고 공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격 부풀기라든가 품질이 저하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후분양제는 주택이나 상품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보고 난 뒤에 이제 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소비권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품질 같은 것이 이제 보장이 되고 지금과 같은 그런 판박이식 그런 그 저가 아파트가 생산되지 않겠죠. 예. 그런데 왜 후분양제로 단계적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내용이 주택시장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모든 주택 문제는 선분양제도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선분양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금융제도들이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문제가 생긴다 한다면 그 뿌리가 바로 선분양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분양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가 단순하게 분양의 시점을 뒤로 가져간다는 그런 것으로서만 후분양제가 실시되지는 않고요. 이 금융 조달 방식이라든가 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건설의 어떤 그런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게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오랫동안 선분양제도의 어떤 그런 관행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후분양제도를 이게 원칙이라든가 또 지향성 측면에서는 옳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차에 여러 가지 객차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기관차만 어떻게 떼서 보낸다고 해서 뒤에 있는 열차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택을 계속 이렇게 많이 공급할 때는 선분양 제도가 불가피하고요. 이를테면 대규모 단지형 개발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에서는 후분양 제도 넘어가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많은 건설업자들이 선분양제도 하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는데 입시제도처럼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은 두고 이 전환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핵심은요. 분양 시점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문제가 아니고 실제 건설사들이 그 건설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냐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 선분양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이를테면 건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 현재는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에 의해서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도 금융 제도라는 것이 소비자 금융 중심으로 돼 있지 공급자 중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그런 재정적 자원들을 은행으로부터 개출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청약 제도에서 받침되는데 따라서 지금 소비자들이 예컨대 중도금으로서 집값 한 60 내지 80% 부담하거든요. 그 부분을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면 다 그 모든 은행에서 다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자가 이제 그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급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받도록 하게 된다면 네. 저는 후분양 제도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대개 이제 서구 선진국의 방법이고요. 네, 서구 네. 선진국의 이 분양 제도를 보게 되면 뭐 공급 제도로 봐야 되는데 네. 대개 이 건설사들이 한 10%의 어떤 그런 건설비를 가지고 네. 나머지 90%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예.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확실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잉이라든가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되죠. 따라서 예. 이 돈의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4867번님도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이 선분양 제도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한 2년 동안 걸리고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전부 다 전가를 시키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전가된 부분에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를 하고 또 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후분양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악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후분양제가 되면 네. 사실 후분양제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뭐 그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분양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지고 예. 뭐 소비자 소비권이 충분하게 이제 담보되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사게 된다면 예. 뭐 그런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우리나라 조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유동성 문제가 방금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유동성, 즉 자금 문제가 결국은 키라면 건설사에 후분양 제도로 돌리게 되면 중소건설업체들은 지금도 뭐 거의 뭐 대형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더 이상 어떤 이 건설업 주택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전제가 된다면, 네. 조건들이 전제가 된다면 그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된다 보는데, 네. 지금같이 대규모 단지형 공급이 아닌 소규모 주택 공급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예.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조달을 소비자 중심에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네.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분양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후분양제로 가면은 분양가가 좀 줄어들까요? 상승할까요, 교수님? 이론적으로 봐서는 변동이 저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금융의 비용을 소비자가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신에 공급자가 스스로가 은행권에서 사업 자금을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분양가에 이제 반영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반영되는 것을 소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가격이 사실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현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작용하게 된다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가 계속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가격을 투명하게 소비자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공급이 될 수 있죠.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후분양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주택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시공,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급업자들이 소비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네. 네. 근데 참여정부 때, 네네. 예. 말씀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청약 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네. 이게 공급자들이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품질이 대충 나빠도 네. 또 가격을 적당히 부풀려도 일단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은 청약 제도에 의해서 청약을 통해서 이제 그 분양을 받기 때문에 또 예.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로또 복권의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시장적인 원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후분양 제도로 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예. 정말 시장에 수요가 있을 때 이 공급자들이 아주 충실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예. 그만큼 시장 시장 논리에 맞는 예. 그런 식의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품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예. 교수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원리와 원칙,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그런 소유자,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만약에 맞아떨어진다면은 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지만
8265번님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기업이 후부장제로 돌아서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금의 유동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곳에들 늘 모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과밀화 문제라든지 지방 분권화의 이 걱정, 이 우려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후분양 제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가야, 예. 소비자의 어떤 소비권이 제대로 담보가 돼서, 예. 뭐 주택 품질 같은 것을 사전에 좀 체크할 수도 있고, 예. 또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 같은 것이 반영이 돼서 전부터 공급돼야, 예. 이게 제대로 된 주택이 되는 것이지, 네. 그런 소비자의 소비권이 행사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의 시점만 뒤로 가져간다고 해서 네.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분양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달리 또 말씀드린다면, 예. 이제 최종 제품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파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후분양제 상황인데, 예. 그때 여러 시장 여러 이제 주택 상품이 나와 있는데, 네. 가격 경쟁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겠죠. 예.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어떤 시장 경쟁 방식으로 그런 소비자들이, 최종 제품으로서 주택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제도 도입에 따른, 뭐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그런 가격의 어떤 그런, 변동이라든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정한 시점을 지나면 오히려 저는 가격 인하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참여정부 때도 다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겁을 먹고 있다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제일 많이 올려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라고 할 만큼 강남 아줌마들께서 칭찬하셨다. 이게 이제 세중의 이야기로 돌던 내용이긴 한데 네. 지금 교수님 지켜보시기에 한 4개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 잡힐까요? 아니면 더 센 규제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주택시장의 문제는 지난 2번의 정권 기간 동안에 예. 내놨던 각종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많은 과수요를 일으켰거든요. 네. 과수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청약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뭐 재건축에 여러 가지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잠재우는데 일정하게는 특히 지난 8.3 대책은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가 거래가 또 다시 이제 잦아지고 예.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이 또 불안해짐을 보게 된다면 네. 8.3 대책도 저는 당초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절반의 성공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네. 불씨를 없애는 잠재우는 네.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거나 이런 정책이 아니라 그렇죠. 단기적인 어떤 과열을 잠재기 위한 이런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네. 이게 정책의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나고 예. 끝나면서 다시 또 시장의 어떤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네.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유세 인상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보유세 인상이라기보다는 예. 보유세 유예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세제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네. 이 거래세 중심이거든요. 네. 대개 서구 선진국은 보유세 중심인데 예. 따라서 이 보유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예. 주택 자원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과다한 어떤 고가의 주택을 갖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택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예. 사실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유세를 세제의 정상화라든가 선진화 측면에서는 네. 전 합리적으로 율을 설정해서 예. 나는 그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 보고 있습니다. 6738번님이 소비자에게 금융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많은 내용들이 좀 청문회를 통해서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